안녕하세요. 끝나가는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새로운 감염원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이버전스와 또 연결이 되어서 좀 그렇긴 하군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강의는 이 벡터 캘큘러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표현을 익스티리어 엘지브라 조금 생소한 그 이제 디퍼런셜 폼이라는 걸 써서 이제 유도를 해봤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정통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3차원 볼륨을 생각을 하고 그 볼륨의 표면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는 면적 적분과 그 다음에 이 볼륨에 대한 적분 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다이버전스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만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좌표를 x1, x2, x3 이 세 개의 좌표가 있고 그 좌표의 길이 엘리멘트를 우리가 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h1제곱 dx1제곱 즉 이제 이 x1 방향으로는 h1 dx1이 이제 길이 요소가 되는 그래서 이쪽 길이를 우리가 h1 dx1이라고 잡아보죠. 자, 같은 식으로 이제 x2 부분도 우리가 길이 요소를 이 h2 dx2 그 다음에 x3 방향으로 h3 dx3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앞뒤 면에 대해서 우리가 면에 대한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은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상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아래 면을 먼저 볼까요? 위아래 면을 볼 때 이제 윗면을 향하는 그 벡터에 우리가 이제 내적, 그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은 V3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 윗면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길이 요소 엘리멘트가 x1, x2 쪽으로 이제 면적이 주어질 텐데 길이 엘리멘트가 h1, dx1 이렇게 되니까 h1, dx1, h2, dx2 한 것이 면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과 이제 x3 방향을 향하는 그 성분을 우리가 이제 v3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위쪽에 면적 적분이 될 것인데 이 v3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x1, x2는 그대로 있지만은 x3는 x3 더하기 dx3 이런 식의 이제 지점에서 값을 취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이런 것을 다시 이제 빼가지고 이번에는 x1, x2, x3 지점에서 같은 이 볼륨 아니 면적 엘리멘트를 갖는 이런 것이 이제 세 번째 성분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두 개의 항이 더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 면적 적분을 할 때 요구되는 것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면은 V3에서 이제 또 V3 부분을 각기 다른 지점에서 이제 빼는 건데 지난 시간과 같이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 dx3 나오고 그 다음에 v3를 dx3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이런 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dx3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요소 엘리멘트가 h1, h2, dx1, dx2 이렇게 되었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또 다른 두 개 항이 물론 더 등장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볼륨 적분의 dv라고 하는 다이버전스의 전체 볼륨이 될 텐데 그 볼륨이 이번에는 h1 dx1, h2 dx2, h3 dx3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볼륨 엘리멘트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이버전스 V를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을 이제 다 나눠줘야지 되니까 H1, H2, H3분의 1이 나오고 DX1, DX2, DX3는 서로 이제 다 상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남는 것이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DX3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H1, H2
이 부분을 썼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V3를 X1, X2, X3 더하기 DX3 지점이라고 했는데 H1과 H2도 우리가 이제 이 길이의 함수가 이 X1, X2, X3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할 때 이 전체를 테일러 전개한 것처럼 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H1, H2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V3가 들어온 즉 이제 H1, H2, V3를 X3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두 항도 적어보게 되면은 H2, H3에 V1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H3, H1, V2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좌표기에 대한 다이버전스 표현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스피리컬 코오디네이션이나 아니면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H1, H2, H3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세타 제곱 더하기 dz 제곱 이런 식이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r 세타 z를 x1, x2, x3라고 불렀더라면은 h1, h2, h3는 1, r, 1 이렇게 되는 식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다이버전스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야기를 할 때 임의의 볼륨, 그걸 우리가 타우라고 불러볼까요? 타우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둘러싸는 표면적 폐곡면을 d 타우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타우에 대한 볼륨, 그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볼륨 적분이 어떻게 됐었냐라면은 폐곡면에 대한 V에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폐곡면에 대해서 이제 이 면적 적분을 한 그래서 전체를 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O 인티그랄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이버전스 정리였었죠. 자, 이 볼륨 타우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임의의 볼륨 타우를 우리가 잘게 쪼개 가지고 정육면체들의 조합으로 생각을 하고 앞에서 우리가 증명한 것들을 이제 다 더해 가지고 이 정리를 확장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여기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폐곡면의 어떤 작은 면을 잡아 가지고 그 면을 이제 노멀 벡터 n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V라고 하는 이 벡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V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 작은 면을 뚫고 지나가는 어떤 뭐 유체의 흐름이라던가 또는 뭐 바이러스의 확산을 표시하는 뭐 속도를 표시하는 V라는 벡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폐곡면에 대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V 내적 그 다음에 노멀 벡터 방향 n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니까 V와 n 벡터의 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스듬한 면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방향은 이 수평 방향으로 주어지는 벨로시티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노멀 벡터 방향은 이제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일 텐데 V 벡터 내적 n 벡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이각을 우리가 코사인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면적을 우리가 d 시그마라고 부르고 하게 되면은 v 벡터 내적 n 벡터 d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 v 벡터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d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즉 바꿔 말하면은 이쪽을 우리가 이제 면을 세워 가지고 v 벡터의 수직이 되는 그 유효 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이쪽 이 V 벡터 방향으로 흘러가는 플로우의 수직이 되는 면에 우리가 이 V 벡터 이제 크기를 곱한 이런 양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단위 면적당 플로우 이런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V 벡터 그 다음에 면적 벡터 내적한 것을 폐곡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폐곡면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플로우의 총합이다 라는 말로도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봉쇄를 하고 다 테두리를 쳤다. 물론 이제 뭐 3차원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폐곡면을 뚫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플로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플로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밖으로 이제 새 나가니까 결국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시 멈추고요.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폐곡면을 이제 통과해서 나가는 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볼륨에 있는 물의 양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론 이제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 덴시티라고 말하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이제 샘도 있고 해가지고 물이 또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 내부의 물의 밀도를 우리가 로라고 하는 density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총량은 이 로라는 것을 볼륨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한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량인데 밖으로 새 나간다라면은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게 되겠죠. 즉 그래서 밖으로 새 나가는 이 플로우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총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될 텐데요면은 dt 이렇게 될 텐데 밖으로 나가는 총량이 결과적으로 밖으로 많이 나갈수록 안에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이 레이트와 같아진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 한쪽으로 이제 옮겨서 써보면은 vn d 시그마 더하기 자, 타임 드리버티브는 우리가 적분과 순서를 바꾸게 될 경우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row라고 하는 것이 공간 각 지점에 예를 들면 이제 x, y, z의 함수이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우를 볼륨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x, y, z에 대한 적분을 이제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적분한 양은 타임 t만의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d, dt라고 하는 것을 상미분으로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미분과 공간에 대한 적분을 순서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 t에 대한 드리버티브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볼륨을 적분을 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안으로 순서를 바꿔서 타임 드리버티브를 밀어넣게 되면은 바로 이 편미분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를 타임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것을 이제 볼륨 적분을 하는 이것이 0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다이버전스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 폐곡면에 대한 적분을 다이버전스 이름을 써가지고 다이버전스 V에 d 타우라고 이렇게 이제 볼륨 적분으로 바꿔 써주게 되면은 이 두 식이 둘 다 이제 볼륨 적분으로 연결된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떠한 볼륨을 잡든지 간에 이 식이 항상 성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적분을 하기 전에도 같아져야지 되니까 다이버전스 V에다가 d로 dt를 한 것이 0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플로우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썼을 때는 적분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이죠. 자, 그랬던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분 형태로 바꿔서 이제 써준 이런 형태도 이제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또 흔히 이제 equation of continuity라고 바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보면은 이 적분 형태로 썼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플럭스의 총합이다. 그런 것이 이제 안에 있는 density row의 전체 썸을 한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다. 이런 식의 말을 하기가 편했었는데 미분 형태로 써놓고 나면은 지금 이 d로 dt라고 하는 것은 densit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 V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부여한다라면은 이 density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다이버전스 V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할 텐데요. 즉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d로 dt라고 하는 것이 row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이고 그 물이 incompressible 하다. 즉 바꿔 말해 가지고 그 지점에서 물의 밀도는 변하지 않는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근데 d로 dt가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땐 다이버전스 V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렇지가 않고 그 지점에서 덴시티가 바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샘이 있어 가지고 물이 막 새 나온다던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던가 또는 우리가 물이 빨려 들어가는 어떤 구멍이 있어 사라진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D로 DT가 이제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컴프레서블한 경우도 그렇죠. 이제 이게 압축이 되게 되면은 로우가 시간적으로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또 이제 팽창을 하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즉, 이런 것처럼 어느 한 특정 지점에서 로우라는 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라는 것은 그 지점에 소스가 있거나 싱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의미는 그 지점에서 이제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벨로시티 벡터로 봤을 때 그 지점에서 소스가 있거나 싱크가 있는 경우다 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감염원이 있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그 사람이 이제 생산을 해낸다고 하면은 소스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게 죽지 않고 이제 확산이 돼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플로우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우리가 이제 폐곡면을 잡아가지고 그걸 통과해가는 그런 플럭스들을 다 따져보게 되면은 그 안에 소스가 있는지 아니면 싱크가 있는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다이버전스의 이 물리적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리에서 이런 소스와 싱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바로 전하인 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등장이 되는 쿨롱의 법칙이라던가 가우스 법칙이라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할 텐데요. 이런 것이 이 다이버전스 시오렘의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쿨롱의 법칙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점전화 Q로부터 전기장이 이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 방사상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전기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전자기학을 배우면 맨 처음 배웁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어떤 전하 Q가 있는데 주변에 단위 전하를 갖다 놨더니 힘을 받더라. 그래서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하당 힘이라는 것을 전기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Q라는 전하가 이제 고정되어 있을 때 주변에 우리가 다 이제 힘 받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즉,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비례상수를 갖고 전하 Q에도 이제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방향은 같은 전하일 때 이제 바깥을 이제 서로 청력이 작용이 되니까 레이디얼하게 항상 그 점전하 두 개를 연결하는 그 벡터 방향으로 이제 주어지더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잘 아시니까 이 표현을 써보게 되면은 이 E라는 전기장 벡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R 제곱분의 R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다 R을 곱하게 되면은 R 세제곱이 되고 분모는 이제 분자는 R 크기에다가 R 방향 단위 벡터니까 바로 R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쿨롱 법칙을 쓰는 것이 일반 가장 간단한 방법일 텐데 이 다이버전스 theorem을 우리가 가우스 theorem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바로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theorem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더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쿨롱 법칙으로 쓰여진 전기장 벡터 E를 우리가 일단 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R이 되는 구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 표면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 작분을 한번 하는 것으로 폐곡면에 대한 그것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 우리가 어떤 작은 면적을 잡는데 R 벡터 지점에 잡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단위 벡터도 이제 R 벡터 방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면적 벡터의 단위 벡터를 말하는 거죠. 그것과 우리가 E라고 하는 전기장 벡터의 내적을 한번 취하고 그것을 이제 전체 구 표면에 대해서 이제 면적 적분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E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 이제 적어 놓은 대로 4파이 엡실론 제로 R 세제곱에 Q, R 벡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 해트라고 하는 면적 벡터인데 이 면적 벡터가 R 벡터와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N 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R 해시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R 해트를 곱해주고 D 시그마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써보게 되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Q가 있고 R 벡터와 R 단위 벡터를 내적을 취하니까 R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R 제곱분의 1로 되고 스켈라가 되고 D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보니까 이 적분을 하는데 r제곱분의 l을 적분하는 것이고 9의 표면이니까 r이 이제 항상 같아지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은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결국 9의 표면에 대한 면적 적분이 되는데 반지름이 r인 면적의 적분이니까 4파이 r제곱 해서 이제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기장 벡터 이를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제 표면에 대해서 폐곡면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다 라고 이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또는 이게 가우스 법칙의 적분 형태 표현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어떤 벡터의 이 폐곡면에 대한 적분은 바로 다이버전스 E의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볼륨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었으니까 이것을 갖다 써주게 되면은 이 왼쪽 표현은 이제 다이버전스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엡실론 제로분의 Q다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 요람에서 나오는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쿨롱 법칙 경우에는 우리가 점전화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점전화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던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선 제가 이제 바로 증명은 이 스피어에 대해서만 했지만은 이것이 스피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임의의 어떤 폐곡면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리는 바로 성립이 됩니다. 자, 그 증명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지를 않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들을 우리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각각 전하들이 만드는 플럭스가 다 이제 같은 형태로 쓰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플럭스들의 총합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전기장 벡터의 폐곡면에 대한 적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들의 총합에만 이제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엡실론 제로분의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전화가 이제 아주 균일하게 쭉 퍼져 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점전화를 이 차지 덴시티를 가지고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지 덴시티를 뭐 로라고 이제 불렀더라면은 로라고 하는 차지 덴시티의 볼륨 적분으로도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엡실론 제로분의 q라는 것을 엡실론 제로분의 1의 차지 덴시티를 볼륨 적분한 것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이버전스 E가 엡실론 제로분의 1의 로다 라고 이제 표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미분 형태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미분 형태로 표시했을 때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이제 density 로가 나오는 것과 같은 식이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분의 차지 density 로로 표시된다. 라는 것을 이제 가우스 법칙의 미분 형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점전화 경우에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엡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디렉트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q에다가 r 벡터의 이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이제 볼륨 적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엡실론 제로분 있어야지 되겠네요. 자, 이 디렉트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r이 0인 지점에서는 무한대가 되고 r이 0 아닌 지점에서는 다 0이 되는 사실은 이제 함수라고는 할 수 없고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이것을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양인데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따라서 점전화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E를 엡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디렉트 델타 펑션을 곱한 것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다이버전스 이어서 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이 정육면체, 뭐 꼭 정육면체일 필요는 없었지만은 그 육면체에 대한 표면 적분과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적분을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이버전스를 다시 한번 봤었습니다. 자, 비슷하게 우리가 이 2차원 어떤 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과 그 다음에 그 테두리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컬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우리가 테두리를 이
잡았다고 치죠. 하나 주어졌다고. 자, 그렇게 하고 이 테두리에서의 어떤 V라는 벡터를 이제 다 주어져 있는 V 벡터 필드가 있을 때 그 V라는 벡터를 테두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패곡선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적분을 지난 시간에 이제 따르게 되면은 안에 이제 면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이 면을 꼭 XY 면에만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임의의 3차원에서 우리가 면을 잡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면을 명시하기 위해서 면적 벡터 n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등장을 시켰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컬 V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d 시그마 해서 V라고 하는 이 벡터를 둘레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한 것을 면적에 대한 면적적분으로 바꿔 써주고,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컬 V라는 것을 등장을 시켰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컬 V를 이제 등장시킨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작은 볼륨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바로 이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정의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컬 V도 컬 V에다가 어떤 작은 면적 잡은 것에 노멀 벡터를 이제 내적한 것을 해가지고 볼륨이 0으로 가는, 자, 이런 경우로 하면서 우리가 그 볼륨이 아니죠. 면적이죠. 면적에 대한 패곡선 적분을 통해 가지고 그 리밋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정의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임의의 좌표계에서의 컬의 표현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표현도 앞서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했던 거와 비슷하게 유도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하면은 이 두 변의 길이를 또 마찬가지로 h1 dx1, h2 dx2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해가면서 다시 이제 반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이 이 수학적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컬 자체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를 이야기를 할 때 V라는 것을 이제 벨로시티 벡터로 봤을 때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소스가 있느냐, 싱크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벨로시티 벡터의 컬을 우리가 이제 한번 취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죠. 이 컬을 우리가 앞서 정의를 할 때 컬 V라는 것을 어떻게 했었죠? V라는 것의 선적분을,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작은 볼륨으로 이제 나눠주는, 그리고 리밋을 취하는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적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라면은 어느 한 지점의 컬 V가 0인지 아닌지 어떤 값인지 판별하는 것은 그 한 지점을 둘러싸는 작은 우리가 이 패곡선을 생각을 하고 그 패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했을 때 선적분 값이 만약에 0이 아니게 되면은 그 이제 이 둘러싸는 패곡선을 아주 작게 하는 이제 0으로 가는 그 작은 리밋을 취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나오는 값이 있으면은 바로 그 지점에 컬 V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체의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유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작은 이 패곡선을 잡더라도 이제 도는 게 있어가지고 이 패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적분을 해봤더니 0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컬 V가 0이 아니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따지는 경우겠죠. 이 세 번째 경우처럼 V 벡터는 있지만은 대칭적인 어떤 형태 때문에 패곡선 적분했을 때는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V 벡터가 크기가 막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컬 V가 0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양을 우리가 오메가라고도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버티시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즉, 그 말은 어느 한 지점에서 유체가 이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느냐, 즉, 로테이션을 한 이 성질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따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컬 V가 0이 아닌 경우에, 즉, 버티시티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로테이션을 한 플로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이로테이셔널이다라는 말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유체에 와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정하는 하나의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컬 V가 0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재밌는 문제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더 따져볼까요? 자, 네 가지 경우를 한번 그려봤는데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버텍스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이
유체가 이제 돌아가는, 즉 소용돌이 경우로 말하는 거겠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컬 V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잡더라도 이제 0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parallel flow라고 했네요. constant flow, constant velocity.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패곡선을 잡더라도 물론 이제 수직이 되는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성분이 없을 테고요. 보면은 선 접근을 할 때.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은 또 반대로 돌아갈 때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서 캔슬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allel flow인데 벨로시티가 변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패곡선을 잡아보게 되면은 물론 앞서와 같이 수직이 되는 부분에서 성분이 없지만은 이쪽으로 이제 플로우 방향으로 보게 될 때는 크기가 달라져서 벨로시티가 방향은 서로 이제 반대가 되지만은 컨트리뷰션 양이 다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0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티스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유체가 이런 식의 버티스트를 가질 경우에는 그 돌아가는 회전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차겠죠. 수차를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거네요. 유체가 흐르는데 코너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때도 0이 된다라는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회전과 컬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rigid body rotation, 즉 광체 회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때 흔히 이제 각속도 오메가라는 벡터를 써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버티시티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양입니다. 자, 이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축에 내에서 돌아가는 각속력을 이제 크기로 갖고 그 다음에 벡터이다 보니까 방향을 가져야지 될 텐데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아지는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방향일 때 엄지가 향하는 위쪽에 이 회전축 방향을 이제 회전 벡터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원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R 벡터라는 것으로 어느 특정 지점을 이제 명시를 하고 이 지점에서의 벨로시티 벡터를 우리가 이제 V라고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강체의 경우에는 벨로시티 벡터 V는 오메가와 이제 R 벡터의 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컬 V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그러면은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 벡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개 벡터가 내적이 취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쓰던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B하고 AC 그 다음에 C하고 AB 자, 이것이 이제 벡터 아이덴티티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죠. 그 미분 오퍼레이터는 라이프니츠 룰이 또 작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써놨을 때 뒤에 이제 다 걸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메가를 이제 상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는 이제 R에만 걸리게 될 텐데요. 그 순서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BAC 꼴이니까 오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C가 되니까 다이버전스 R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그러고 이제 빼기 그 다음에 이제 CAB 꼴인데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R 벡터를 먼저 써놓고 우리가 A, B다라고 해가지고 다이버전스 V를 써버리게 되면은 다이버전스 오메가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0이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그레디언트가 D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표현은 CAB라고 이러면 쓸 수도 있지만은 A, B, C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A를 오메가로 생각을 하고 지금 A가 오메가는 아니군요. 지금 뭐 A, B나 BA나 이제 같을 텐데 자, 그렇게 되면은 B가 이제 오메가, A가 그레디언트 꼴이니까 오메가 그레디언트에 R 벡터가 취해지는 이런 형태로 써야지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트가 들어올 때는 이 표현을 쓰는데 아주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메가와 오메가 이 그레디언트가 붙는 것은 그래도 이제 오메가 이게 완전히 두 개는 다른 것이죠.
이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항상 D에 모두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가 상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요. 이 표현이 오메가 그레디언트가 붙고 그 다음에 R 벡터다라고 이제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X, Y, Z 성분이 R 벡터의 X, Y, Z 성분은 X, Y, Z고 각기 이제 미분을 하니까 X를 X에 대한 미분,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ddx의 X 더하기 ddy의 Y. 자,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오메가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그레드가 붙고 R 벡터가 붙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x ddx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메가 y ddy 이렇게 이제 되는 셈이죠. 그런 것이 R 벡터에 붙는데 R 벡터는 여기 x가 있고 이제 x 단위 벡터가 붙는 이런 식이겠죠. 또 y 단위 벡터 이렇게 이제 써보고 나면은 지금 이 오퍼레이터가 붙었을 때 첫 번째 거에서는 x만 살아남으니까 결국 오메가 x, x만 될 것이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또 y만 살아남으니까 오메가 y, y 해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이 보게 되면 바로 그냥 오메가 벡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 빼기 오메가 벡터에서 2배의 오메가 벡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다시 이제 이걸 써보게 되면은 오메가 벡터가 2분의 1의 컬 V다 라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즉, 컬 V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전 각속도를 표시하는 것에 이 2배가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벡터 함수 이 적분에 대해서 예제를 같이 하면서 한번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좋은 예제가 나와 있어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example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런 식의 V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컬 V를 이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이 A가 되는 구의 윗표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런 XY 평면상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포함하는 이제 구의 표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스톡스 요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컬 V의 면적 벡터 적분이 지금 이 면을 둘러싸는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스톡스 정리였을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패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XY 면상에 있는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먼저 적분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패곡선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X를 A 코사인 세타, Y를 이제 A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dx는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d 세타, dy는 A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고 하면은 자, 그런 다음에 v 이 dl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써보게 되면은 vx dx 더하기 vy dy 꼴일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써보게 되면은 4y의 dx 더하기 x dy가 되는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치환한 함수를 이제 써보게 되면은 4a의 sin 세타에다가 dx가 마이너스 a sin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 a 코사인 세타에 dy a 코사인 세타 d 세타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묶어내 보게 되면은 a 제곱이 묶여 나오고 마이너스 4배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적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적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dl 이것을 이제 세타로 다 바꿔 썼으니까 세타로 표시해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4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제곱되어 있는 것을 200각 공식을 써가지고 이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써주게 되면은 적분이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마이너스 3파이 a 제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이제 면적 적분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컬 v를 먼저 계산을 해야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컬 v를 이 x 단위 벡터 z 이렇게 이제 그 방향별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4y, x, 2z 성분이 있으니까 지금 x 성분을 보면은 없고 y 성분도 없고 z 성분만 있군요. 그래서 x 미분할 때 하나, y 편미분할 때 하나 해서 마이너스 3배의 z 성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n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a가 되는 표면에서의 이 노멀 벡터를 말하니까 그 지점을 우리가 r 벡터라고 불렀더라면은 그러면은 r 방향의 단위 벡터, r 헤트 벡터가 될 텐데요. 크기가 a가 되니까 a분의 r 벡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시 또 써주면은 x, y, z 성분을 갖는 이 벡터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컬 v를 n 벡터와 내적을 하고 da를 한다 라는 표현을 써보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컬 v와 n 해트에 이제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z 성분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3a의 a분의 z 이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d 이 면적 벡터 시그마라고 쓰는 게 더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썼는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써서 하는 것이 편할 테니까 z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고 d 시그마는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에 해당이 되는 면적 엘리멘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r이 a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컬 v를 n, dA, d 시그마 한 거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a분의 이제 z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고 이제 d 시그마를 쓰니까 a 제곱에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겠고 이제 d 파이 적분은 우리가 0부터 이 어디까지죠? d파이 적분은 0부터 2파이까지 적분되니까 그냥 2파이가 나오겠고 자, 나머지에 3a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적분이군요. 이 적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면 세타의 경우에는 헤미스피어이기 때문에 0에서 어떻게 되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제 뭐 쭉 하시면 되니까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파이 a 제곱 나와서 이제 앞에 결과와 이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v라는 벡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앞서서 밀어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우스 정리를 이야기를 할 때 전기장 벡터 2를 이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 Q로 쓰여진다. 이런 증명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스피어에 대해서 증명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스피어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점에 어떤 이 면적 적분을 해가지고 봤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스피어가 아니고 임의의 어떤 이런 폐곡면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되는 면이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쪽 면에 대한 이제 노멀 벡터 방향도 있을 것이고 이 폐곡면 전체에 대한 적분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스피어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을 텐데요. 자, 그렇더라도 상관없이 이 가우스 정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임의의 폐곡면 안에 포함되는 작은 이제 스피어를 하나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피어의 반지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폐곡면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우리가 이제 뭐 R2라고 불러볼까요? 그럼 스피어를 R1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R2 지점에서 폐곡면에 대한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좀 크게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면적에 해당하는 그 면적 크기 d 시그마에다가 n 이제 노멀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것하고 그 지점에서 전기장 벡터의 내적을 취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면이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r 벡터 방향이 아니라 이제 좀 기울어지는 n 헤트 벡터 방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r 이 방향이 노멀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은 그 지점에 가까운 우리가 구면을 생각해가지고 구면에 이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원래 면과 이 이제 구면에 있는 면적의 사이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세타라고 해본다면은 지금 요 이제 빗금친 면과 구면의 면의 그 면적의 사이 관계는 보게 되면은 d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 빗면의 이제 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해당하는 구면의 면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d 시그마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이 이제 요 우리가 그 대응한 면의 이제 면적이 되겠죠. 구면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 내적 n 해트 d 세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기장 벡터가 차지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전기장 벡터는 R 벡터 방향으로 주어지니까 이 전기장 벡터와 N 벡터, 여기서 지금 노멀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코사인 세타라는 벡터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은 2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d 시그마가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이 이야기는 코사인 세타 d 시그마라는 것이 이제 내적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을 시킨 그 면의 면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장 벡터는 보게 되면은 R2 지점에서의 크기니까 R2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파이 엡실론 제로가 붙고 여기다 이제 Q를 곱하는 이런 값이 되겠죠. 전기장의 크기는. 자, 그런 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 d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해당되는 구면으로 끌고 오면은 우리가 d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이제 부른다면은 바로 요 모양은 앞서서 우리가 구면에 대해서 접근할 때와 같아지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꼴이 되는데 지금 이 d 시그마라고 하는 d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하는 면적은 이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마찬가지로 커지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전체 적분을 한다고 할 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R2 제곱의 D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R1 제곱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해당하는 면적을 생각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D 시그마 1이라고 불렀더라면은 D 시그마 1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 즉 이제 면적 자체도 거리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변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 적분을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적분했던 것과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복잡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 가우스 시오렘은 어느 폐곡면을 잡더라도 성립이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던 것이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요. 이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델타 x라고 하는 1차원 디렉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함수는 x가 0이 아닐 때는 이 값이 0이 되고 델타 x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x가 0인 지점에서는 사실 정의가 되지 않는데 이제 뭐 무한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함수를 어떻게 잡아보냐라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 a 이제 플러스 a는 양의 값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함수 값이 이 2a분의 1이 되는 이런 이 우리가 막대 형태의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x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을 때는 2a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좀 지저분하네요. 나머지 경우는 0이 되는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뭐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인덱스를 a를 붙여가지고 fax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런 함수를 a가 점점 작아지는 그 리밋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a가 작아지니까 높아지게 되고 간격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이제 이 플러스 센스에서 0으로 아주 다가가게 될 때는 지금 앞서 말한 대로 x가 0 아니게 되면 이 함수는 항상 0이 되어버리고 x가 0인 지점에서는 이제 발선하는 꼴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이런 함수를 잡았을 때는 이 fx라고 하는 것을 x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항상 1이 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함수의 리밋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x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1이 되고 그러고 이제 x가 0이 아닐 때는 다 0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디렉 델타 함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디렉 델타 함수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다루면서 그때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뒷부분에 숙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